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어떤 경우에 영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치 친위대와는 대조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보다 선한 명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그런 사례는 없는가? 레지스탕스죠. 2차 세계대전의 레지스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1940년 4월부터 불과 60여일 만에 독일군이 서유럽의 만만치 않은 국가들을 털어먹는 것을 봤어요. 서유럽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4시간 만에 항복한 덴마크부터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서 너무나 어이없게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파리의 모든 진입로를 열고 프랑스가 스스로 함락되죠. 유럽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랄 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국의 항복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땠냐면 전간기의 국가들은 그 앞에 있는 전쟁의 상흔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삶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뭡니까? 나라 일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정부라는 것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독일군과 그 개개인의 시민이 직접 맞대면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가장 두려운 상황을 방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 국민들은 분노를 한 것입니다. 대규모도 아니고 체계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또 이념적 배경, 굳은 신념 이런 것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반항하고 저항했습니다. 물론 독일군이 점령한 그 피점령국, 패전국 사회에서 반항과 저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선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개별 삶을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은 반항하고 저항했습니다. 이 반항과 저항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성과를 얻기 시작한 것은 몇 달이 지난 뒤였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들도. 그리고 이런 성과가 전파가 돼서 체계적으로 레지스탕스라든지 아니면 저항군으로 규합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몇 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재앙적인 위기, 도약적인 변혁의 기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기서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실제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도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는 것들의 그 대부분의 발전, 위기를 겪은 그 노력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들이나 국가 지도자, 정부 관료, 군대 사령관의 역할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기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좋은 예가 아마도 2차 세계대전기에 노르웨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르웨이 군대는 독일이 굉장히 효과적인 분산 공격을 해서 62일 만에 무너지긴 했죠. 우리도 앞에 다뤘습니다. 정부가 항복하긴 했지만 군대는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 노르웨이 항전의 중심에 국민들이 열광할 만한 영웅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호쿤 7세입니다. 원래는 덴마크 왕자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초가 돼서 노르웨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시작부터 조금 달라요. 처음에 이 사람이 노르웨이를 내가 진정 알아야겠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노르웨이가 이제 해안을 이렇게 접한 국가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 배 이름이 뭐냐면 헤임달이에요. 헤임달이 뭡니까? 이그드라실의 9세계를 감시하고 비프로스토를 지키고, 토르의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헤임달이에요. 영화에서 고유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좀 더 쓰여진 얘기인데 왜 이거를 그 헤임달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배 이름을? 헤임달이 그 북유럽 신화에서 바다신의 반개예요. 그래서 이제 배 이름에 그 바다신의 반개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호쿤 7세는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한 왕이고, 또 민주주의 입헌 군주제가 됐잖아요. 거기서 모범이 되는 왕의 역할을 정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모든 언행이 모범이 돼야 된다 해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많이 사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소부터 외교, 안보,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노르웨이가 독일군에게 패전하긴 했지만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방어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독일군이 침공을 개시하기 전에 노르웨이 동부의 그 엘베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로 일단 피신한 후에 의회로부터 이 호쿤 7세가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받고 나치와 협상을 시작을 하죠. 근데 나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역할, 내 위치로서는 독일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 와서 통치한 나의
신념과 배치된다. 나는 여기서 35년 동안 국민들을 이끌었는데 당신들의 역할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다라고 나치와의 협상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패전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 1940년 6월 7일에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망명 정부를 세우죠. 그리고 이후에 노르웨이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휘합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기 동안에 혹은 7세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싸우고 의지할 정신적 힘이 되어줘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함께 있는 법이죠. 이 그림자가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기 인물 중에 비드큰 크비슬링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독일군 앞잡이에요. 독일군이 침공하기 전부터 히틀러와 내통을 해가지고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효과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줘요. 독일군이 그 노르웨이에 있는 각각의 해안에 동시 상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어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X가 알려줘요. 그래갖고 나중에 꼭두각시 정부의 수반이 되지만 국민의 외면을 받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처형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크비슬링이라는 이 단어가 배신자, 반역과 같은 뜻이 돼요. 지금도 영어에서 크비슬링 하면 배신자, 반역자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노르웨이에 가서 크비슬링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호쿤 7세처럼 반드시 훌륭한 리더, 영웅적인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저항정신을 발휘하느냐?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뛰어났기 때문에 레지스탕스가 시작된 곳도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네덜란드도 뭐 독일이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패배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주요 지도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런던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갖고 1940년 5월 14일에 네덜란드 총사령부가 항복을 결심을 하고 예하부대에 전투 중지를 명령을 해요. 항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전투 행위를 중단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 장병들이 항복을 거부해요.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명령을 그냥 그대로 거부하고 싸우면 명령 불복종이 되고 또 반란의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무기와 장비를 들고 부대 밖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독일군하고 한판 붙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장병들이 무기 장비가 좋아서 뭐 훈련을 잘 받아서 정예병이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중립국이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국으로 해서 살아남았고, 기록에 의하면 국방 예산에 필요한 돈을 3분의 1로 감액을 했었다고 그래요. 추산해 놓은 병력이 한 27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 대대는 20개 대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완편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군대가 얼마나 잘 싸웠냐면 독일군이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첫날 1940년 5월 10일부터 독일군이 예상치 못하게 대박 깨져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군대는 왜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러한 자료가 일부 있어요. 이것은 이제 1977년에 미군 소령이 석사 논문으로 쓴 건데 2차 세계대전기에 이 네덜란드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교육 훈련을 했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 좀 궁금한 분 있죠? 이거 나중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데서 레지스탕스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그 군대는 어떻게 싸웠는지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찾아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살짝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우리 네덜란드 군이 굉장히 무기도 구식이고 훈련도 안 한 것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38년하고 40년 사이에 독일군이 침공할 것을 예감을 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하고 교육 훈련을 많이 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독일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대공무기, 대전차 무기를 굉장히 많이 들여와요. 그래서 독일군이 바로 서유럽으로 공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군 공격하다가 독일군 피통마통 쭉쭉 빠져가지고 20% 30%씩 피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60%까지 독일군 전투력이 깎여나가요. 그게 왜 가능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군대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성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장사해서 돈 많이 번 시장 상인 같은 정말 성실함밖에 없어요. 분석도 뭐라고 돼 있냐면 지역 여건이 방어에 유리하고 징집 대상자들이 교육을 잘 받았고 평소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화합과 규율을 강조했기 때문에 작전을 잘 수행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밋밋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옛날 부식총 쏘는 군대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 전쟁에 준비된 군대 독일군을 맞이해서 선전했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의 사회적인 배경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덜란드 국민들이 무엇이 달랐냐면 굉장히 남다른 자유의지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민의 주요 구성원들이 무역, 상업, 농업에 종사하는 개신교도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이미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자유권이 보장이 되어서 1848년에 의회 의원 선거를 직접 선거로 선출을 했대요. 그러면서 왕권, 교권, 종교, 경제 이런 데 대한 불합리한 간섭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바로 폭동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가 안정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문화예술 학문이 골고루 발전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시민의식 성장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통상 학교 교육을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공립, 사립 구분 없이 국가가 재정적으로 교육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깨어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네덜란드 얘기 나오면 이 배우 얘기해야 돼요. 이 배우가 네덜란드에서 레지스탕스로 활약을 했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누굽니까? 배우 오드리 헵번. 이 오드리 헵번도 네덜란드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활동에 적극 가담을 했다고 해요. 이 오드리 헵번이 네덜란드의 저명한 레지스탕스 지도자인 핸드릭 피셰 후프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밑에서 레지스탕스 소식지 있죠. 이것을 배포하고 고립된 연합군 공수부대원들을 돕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소식지 배포했다고 하니까 종이나 좀 날랐겠지. 적국이 점령한 그 지역에서 레지스탕스를 도와서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으세요? 그거 내 목숨, 내 가족의 안녕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건 참 대단한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또 이 책에서 드러나는데 1944년 9월 마켓 가든 작전 여기서도 이제 활약을 했다고 해요. 마켓 가든 작전이 이제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데 적진으로 공중 강습을 해서 들어간 연합군 병사들이 고립이 되잖아요. 적진 내에서 이들을 안전지대로 인도를 해서 음식을 주고 또 이 부대가 계속 역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오드리 헵번이 맡았다고 하죠. 그 미 공수부대원이 또 오드리 헵번 집 지하실에서 은신했다가 탈출하기도 했고 이런 일화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연합군 병사를 돕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스릴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발각될 경우에 모든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결국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이고 네덜란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레지스탕스 정신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이 오늘날까지도 승전국에 못지않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덜란드 국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피티 초기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거리 낙서 같은 거래요. 대표적인 2차 세계대전기의 거리 낙서가 뭐예요? V, 승리의 빅토리. 그거를 막 이렇게 적어놓고 십자가도 그려놓고 반독일 팸플렛 이렇게 나눠주고 꽃으로도 저항하고 신문 서적을 출간해서 독일에 지성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네덜란드 군대가 5월 15일에 항복을 하자마자 출판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이제 저항,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미션을 수행을 한 것인데 전쟁 중에 많을 때는 1000종 이상의 신문이 국민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적극적으로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럽 정통의 부국 이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노르웨이처럼 위대한 리더가 등장했어야 한다면 프랑스인의 상무정신, 저항정신을 북돋을 한마디를 했어야 된다면 가장 적기는 1940년 5월에 했었어야겠죠. 독일군의 서유럽 침공이 시작된 그때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프랑스인들이 듣고 싶었던 리더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미 파리의 모든 문을 개방한 이후인 1940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것도 2억 마일리 떨어진 런던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송출된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런던 BBC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사람이 와 있었어요. 키가 알주간이 크고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아주 삐죽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외모가.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냐 하면 처칠의 허락과 후원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국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로서는 무명의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프랑스의 재건을 이끈 대통령이 되죠. 누구? 드골. 드골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의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는 적의 기갑부대, 육군, 공군에게 압도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후퇴하게 한 것은 독일군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의 탱크, 비행기, 전술입니다. 이대로 끝내야만 합니까? 희망은 사라져야 합니까? 완벽히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 프랑스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쳐부순 것과 똑같은 수단들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바다를 장악한 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대영 제국과 단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영국처럼
미국의 거대한 산업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런던에 있습니다. 저는 무기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현재 영국의 영토에 있거나 앞으로 이곳에 올 프랑스 장교와 사병들 그리고 군수산업 기술자들 전문 노동자들에게 저와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불꽃은 꺼져서는 안 되며 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국민들은 그 마음속에 레지스탕스 운동의 기운이 북돋았겠죠. 호랑이 기운처럼 전국도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고 독일군과 맞서 싸웠을까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당대 프랑스인들 중에서 드골 장군의 라디오 방송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겠죠. 프랑스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희망을 주거나 그들 중에 우수한 이들을 저항과 항쟁으로 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 라디오 방송에는. 워낙 적게 들었으니까. 실제 현실 속의 프랑스는 어땠냐면 독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프랑스가 선언을 했잖아요. 항복했을 때 드골의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왜? 페탱 장군이 계속 방송을 해요. 그것도 드골 장군이 방송하기 하루 전부터 6월 17일부터 페탱 장군이 방송을 해요. 프랑스의 항복은 보다 나은 선택이었다. 불행하지 않기 위한 전투의 종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지금 이것이 최선이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굴욕이고 복종이고 폭이죠. 국민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프랑스의 기록을 보면 국민들이 안도하고 환호를 했대요. 1차 세계대전 겪고 또 2차 세계대전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거의 내전과 같은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독일군이 와서 일단 이 엉망진창이 끝났고 국내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까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리에서는 프랑스에서는 페탱을 성자라고 그랬대요. 바로 이 약삭 바른 사람들은 어디나 있잖아요. 그래갖고 페탱 사진, 그림 이런 걸 팜플렛, 포스터로 만들어갖고 막 팔고 요즘 뭐 이게 아이돌처럼 페탱 굿즈가 막 팔렸대요. 컵, 깃발 이런 거. 심지어 페탱을 참 웃기네. 잔다르크, 루이 14세, 나폴레옹이 막 비견을 하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6월 22일에 이런 찬미 찬양을 받으면서 페탱은 독일의 이 항복 조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좋다고 했을 것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군대가 쫙 도열해 있어. 섯을 펄었죠. 거기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독일군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요. 저는 그 저항정신, 투쟁, 정의, 용기라는 게 뭔가 대단히 그럴싸하고 체계가 갖춰지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할머니의 작은 저항, 소시민적인 자기의 신념에 대한 행동화, 실천 이런 것이 모이고 모여서 레지스탕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로 모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무너진 서유럽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까지 저항군, 레지스탕스, 투쟁심 강한 시민들이 어떻게 독일과 독일군에 맞서 싸웠을까를 알아보기 위한 오늘은 일종의 프롤로그인 겁니다. 이제 겨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뒤에 이어서는 독일의 서유럽 침공 당시에 그 나머지 놈들, 이탈리아, 일본 놈들 뭐 하고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거 살펴본 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충분하면 레지스탕스 활동을 진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하는 사진 위주로 정리해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오늘 할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 블랙 코미디 파트를 맡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약간 좀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협력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축국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 히틀러의 스승격이잖아요. 히틀러에게 야망을 심어준 파시즘의 아버지 무솔리니 그리고 이탈리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